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뭐 시국이 뒤숭숭하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예,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 일정 좀 홍보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중요한 일정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7일날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 집회 7시에 있어요. 근데 저는 왠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더. 예. 지금 이 촛불을 지키는 게 사실, 겉으로는 뭐 종북이니, 이석기 의원이니, 뭐 이렇지만, 실제로 본질은 이 촛불을 지키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일 7시, 77이네요. 아우, 좋네요. 77만 명 모이나요? 예, 많이들 와주세요. 예, 그날 뵐게요. 그리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서명운동입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 촉구. 사실 이 우리 국정원 이 청문회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끝났잖아요. 예. 사실 이런 황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끝내려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특별검사 수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www.anti/입니다. 슬러시 아니군요. 이거 빠인가요? 이렇게 옆으로 찍? 네. 예. anti 옆으로 찍? nis.net 입니다. 네. 예. NIS 국정원이죠? 안티 NIS. 안티 바. 우리 너무 컴퓨터 아니지. 용어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안티 찍 NIS. 설명 꼭 해주세요. 전 설명했습니다, 방금. 오늘 아침부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용공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 근한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칠성판에 묶어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
있을지도 몰라.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왜곡된 여론재판을 헤쳐가겠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잘못을 사죄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기는커녕 해체 위기를 모면하려고 촛불을 밑받치해온 진보당의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운 국정원의 오만한 무법적 행태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다시는 대선 개입과 색깔론 공작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촛불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실성판에 묶고 전기 고문하고 물고문도 하고 통닭구이하고 비녀 꼬지만 하면 여의도 주름잡던 국회의원님도 구레차 선동하던 어떤 아저씨도 보안법 폐지 반대 외치던 아줌마도 빨갱이 간섭이 되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 근황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아무리 권력을 줬다고 하더라도 한남 남부 문제, 민족 문제를 빗대어서 내란 문제로 조장하는 거, 이거는 이 땅의 양심과 전 세계의 양심이 하나가 돼서 짚으셔야 된다. 바로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거를 많이 좀 봐주길 바랍니다. 아, 이 노래 뭐죠? 정말 적합한 노래네요. 역시 우리 윤민석 옹의 윤민석 옹의 몽상이란 노래예요. 예. 국가보안법과 이 근함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거죠.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끝내줘요. 네. 저는 요즘에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왜 내란 국가가 방송을- 내란 상태니까. 방송을 뭐 너무 진짜 TV 보는 게 짜증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한국의 방송 기자들이 이렇게 민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꼼꼼하고.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난 일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전에 김기춘 씨에 대한 특집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박근혜가 김기춘을 불러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럼 김기춘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 지금까지 공안 사건, 이 개구라 공안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조만간 간첩 사건이 터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라디오 반민특위에서는 했었지만 설마 이게 국회의원과 정말 뭐 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 야당을 전체로 무슨 정말 50년 전에 있었던 국회 프락치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대형 사건을 만들어낼 거라는 건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저희의 불찰이. 네. 네. 예상은 했으나 역시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춘 옹이 아닐 수 없고요. 네. 지금 우리 이 녹음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네. 예. 258표, 반대 14표 나왔고요. 기권 11표 나왔더라고요. 네, 무효 네, 6표. 무효 6표. 약 20여 명의 의원들만 거의 반대 표시를 한 거죠. 양심이 좀 있나? 이런 거죠. 아니, 뭐, 딴 날은 국회에 잘 출석도 안 하는 것들이 오늘 10명 빼고 다 나왔나요? 289명이 출석했어요. 뭐 기적적이죠. 한국의 국회, 나는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랐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또 이토록 부지런한지는 진짜 몰랐어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진님? 전요. 이 현장은 좀 이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네. 이걸 보면서 내린 오늘 짧은 생각은 역사는 오늘의 공모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는- 궤변을 토해내는지. 나는 민주당이 진짜 미친 것 같고, 아. 이렇게 출석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을 많이 찍었다는 거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어떤 종북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체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종북이 아니야. 믿어줘.
이런 표가 아닐까.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민주당의 그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하고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한테는 왜 맨날 면담 요청해? 자유민주주의는 박근혜가 가장 많이 훼손했는데. 지금 오늘 손잡은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거거든. 국정원 부정선거 세력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정치를 한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법부가 법적 잣대로 엄격하게 이것을 판단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자기들이 체포를 동의해 주는 거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왜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해, 유죄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사건 이순으로 내가 사람들과 어떤 온도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완전 보수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이석기 씨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난 이건 말도 안 된다. 거예요. 이건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보수 꼴통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정말 굉장한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중과. 근데 민주 수호자로 보이고 싶겠죠. 국민들 앞에. 근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정말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아주 먹기 쉬운 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쉽게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석기 씨를 사면복권 시켜준 게 노무현 정부였다. 그때 문재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문재인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라. 막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호하게 맞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재물을 야금야금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후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쪽에 가 있는 거죠. 저는 남자비가 결국 제자비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북한식 표현 아니에요? 몰라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던데. 아니 그래서 이석기 의원 내주면 자기는 뭐 깨끗한 걸로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 앞에? 특히나 그렇죠. 새누리당 앞에?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민주당은 그거에 네, 동의하는 거 아닐까? 예. 문재인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성 찍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나? 그리고요, 사실 이거 민주당 동원 안 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새누리당 의원 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죠. 국회의원 제적수의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새누리당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당인데 왜 민주당을 필요로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담스러웠으니까. 맞아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되는 일에 들러리로 착 나서준 거예요. 모양새를 갖춰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말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당을 뽑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착각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민 위천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나라가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종편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혁명 동지가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뭐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미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종북 미제에 동그라미 동그랗게 이렇게 처음 치면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분노의 심장을 달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90년대 나온 노래 아닌가요? 그 노래? 90년대에 제가 총학생회 출마했을 때 저희 선고곡이었어요. 이거 뉴스에 나올라. 종북 빨갱이 황선. 대학 때부터 혁명 동지가 불러. 그리고 뭐 한별이 띵 이렇게 또 동그라미 치고 밑에 밑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일성을 의미한다.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런 노래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윤동주는 종북이야. 별 하나에 윤동주 종북이고 내가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시는 분 아들 이름이 한별이에요. 딸을 가진 분도 있어요. 한별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그러면 진짜 완전 종북이야? 사형감이야? 죽어야 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나를 어제 갑자기 소환 조사를 해갖고 저를 또 그 보안수사대가 소환 조사했거든요. 거기를 해갖고 10년 전에 쓴
시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쓴 시를 끄잡아 내놓고서는 거기서 미국 놈이라는 표현 썼다고. 이건 미국을 비하한 발언이라며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오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근데 시를 망치지 않게 잘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손님이 소환조사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언니가 찬양시라도 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목은 트럭입니다. 트럭. 이 시가 언제 쓰여진 거죠, 선님? 그거는 2003년 한나라당이 당시 차떼기 삼성한테 차떼기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차채 받았잖아요. 그 차떼기라고 그 뉴스 듣고서는 바로 썼죠. 제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황선 씨가 사실 시인이잖아요. 근데 시를 잘 쓰는 시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카프 이후에 카프 이후에 최고의 시인인데 보면은 보통 이런 약간 정치색을 가진 시인들의 시는 좀 유치한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황선 시인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럭. 오늘 아침에도 달동네 골목마다 확성기 소리 요란한 트럭 하나 있겠지. 그 트럭엔 강원도 농민의 한숨 담은 못난이 감자거나 밤바다 바다 위로 불 밝히며 늙어간 동해 어부가 건져 올린 오징어거나 한여름 홍수에서 구출해낸 구사일생의 배추거나 그런 것들 그득하고 트럭 주변에선 잔돈 몇 푼 감자 한 알에 세상 행복 다 가진 듯 맨발의 안악들 의기양양하겠지. 그렇게 소박한 아침에 들려오는 뉴스 한 자라 트럭에 실린 150억을 한나라당이 차체 꿀꺽했다고. 평생 트럭보다 비싼 것을 트럭에 실어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던 아저씨. 트럭 하나만 있으면 주름진 살림살이 활짝 펼 거라는 희망에 새벽부터 손수레 끌고 나선 트럭 하나가 일생 가장 큰 소망이었던 고달픈 중년. 금세 잔돈 몇 푼 깎아내고 좋아라 했던 시린물에 콩나물 다듬던 어머니. 비참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살맛 안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침부터 빈속에 소주 생각만 들들 끓고 놈들 국회에 보내놨더니 허구한 날 쌈질에 부정축제. 저런 게 있으니까 투정 부리듯 단식도 하고 행패질이었지. 더러운 놈들. 주먹을 지락벼락 하시겠지. 개서 무리지어 뭐 하는 거냐? 미국 놈 눈치나 보면서 미국 놈 의사나 대변하면서 국민이고 민족이고는 안중에도 없이 민중의 돈이나 흡혈귀처럼 꿀꺽꿀꺽 해먹으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국회인지 뭔지 애들 장난보다 못한 짓 그만두고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따위 국회 총 해산하라고. 당장 해산하라고. 우리가 할란다고. 우렁우렁한 소리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이다. 이 시예요. 네. 이 시인데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았잖아요. 계속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계속 우리는 뭐 그런 문제 계속 있으니까 뭐 파병 문제부터 한나라당 되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FTA라든지 그런 속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매년 처리가 되고 있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시 아닙니까? 네, 네, 뭐 감동적인데 얘기하긴 뭐 어렵지만 네, 훌륭하시죠. 감동적인데 여기서 이제 어제 조사를 받으셨는데 마지막 년에 미국 놈이라는 표현이 주한미군을 비하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들으셨고 네. 미국 놈 의사나 대변하면서 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식민지라 주장한 것이고 미국의 식민지. 네, 국회 총회상을 언급한 것은 북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동조 선전한 것이 아니냐. 정말 예. 그거 뭐 근데 이거는 한 예고요. 시들을 굉장히 많이 닦였는데 제가 4.3과 관련해서 쓴 시가 있는데 거기 4.3에 이 골고리 인민위원회 깃발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민위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경찰들이랑 역사 공부 안 하나 봐요? 그 여운형 선생님이랑 건준 막 이때 그 우리 민족 자치기구였던 해방 이후에 그 인민위원회 좌우익을 망라했던 인민위원회 이것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인민 소리만 나도 눈이 벌게져갖고 이 인민위원회가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랬고 내가 정말 몸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너무 웃음이 터져 나와서 미치겠는 이런 거 있죠. 하여튼 나와 종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기사화하잖아요.
RO 조직 들어보셨죠? 요즘 정말 나는 이거 RO 조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저는 뭐 사실 리얼 오르가즘? 리얼 오르가즘? 이건 뭐냐 막 이러면서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있는데 저도 나름 팟캐스트도 하고 제가 통합진보당 당원 가입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제가 뭐나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RO가 아니었던 겁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아니 근데 모르게? 이런 씨부랄 나는 왜 안 껴줬지? 아니 이게 혁명 조직을 이름을 혁명 조직이라고 짓는 게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개빠가야? 통합진보당이? 아니 레볼루션 넣으면 우리가 무슨 놀이기구 이름으로 알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화장품 이름에도 있죠. 아니 그래가지고 RO 조직에서 이석기는 이랬대. 북에서 쓰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러면서 예로 나오는 게 혁명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저기 뭐야 새누리당 당대회 할 때 너나 없이 나오고 네, 동지들 이러잖아. 어느 당이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유 정말. 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지난 대선 때 혁명을 일으켜달라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빨간색으로 입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의 색깔이잖아요. 적기가 그 색깔이잖아요. 적기가. 그리고 지금 모르는 국민들은 그 적기가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지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누가 사석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그런 것까지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적기가가 북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기가가 무슨 북의 애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적기는 북한 노래 아닙니다. 적기가 끝부분 부를 수 있잖아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네, 그것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문소리 씨 주연의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냥 뭐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요. 북파공작원 그린 거. 실미도. 실미도에서 나왔었고. 북파공작원들이 열심히 부르는 노래죠. 잡혀갈 사람들 많네요. RO 많군요. RO. 그러니까 이런 적기가 정도를 굉장히 아주 위험수위가 높은 노래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은 네, 이걸 딱 들으니까 이무리한 행진곡 부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실제. 그래서 그렇게 사단을 그래서 핀 그렇게 거고 못 부르게 했구나. 방아타령으로 바꾸고 난리친 거지.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사실 들여다보면 저는 완전 이거는 인혁당 사건 몇 년 걸렸죠 우리? 진상규명하는데 30 몇 년 걸렸잖아요. 네, 근데 보통 진상규명 30년 걸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실 명예회복하고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또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동안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또 많은 반성문들이 좀 쏟아질 것 같긴 한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이 벌어졌는가? 그렇죠.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제가 이 말하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네 국정원 해체 내지는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죠. 네. 특히나 이 사건이 보도된 28일 국정원 개혁안이 뭐 말하는 셀프 개혁안이죠. 네. 제출되는 것이 기본 있었고 네. 또한 9월 정기국회 지금 원포인트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네. 9월 정기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바로 이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원 이 개혁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준비를 네.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상반기라고 할 수 있죠. 대선 개입으로 촛불 열심히 투쟁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이제 속속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된 청문회가 맞나요? 국정조사 예, 청문회. 국정조사. 네. 이게 잘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으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한 시점이었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촛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런 위기 탈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네, 일대 국정원과 정부의 공동기획 연출이 벌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실제 이 과정은 바로 국정원 살아남기잖아요. 국정원 해체 크게는 내지는 개혁에 있어서 바로 뭐 말하는 대공이나 반첩이나 대테러 외에 국내 파트를 축소시키는 것이 기본 개혁안에 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를 개입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바로 이 공안 사건, 가처 사건을 만들어낸 것. 그래서 국정원, 국내 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과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서 국정원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더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정부 입장으로서는 전국 주도권이 없었던 상황이죠. 네. 뭐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하겠지만 사실 야당이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렇게 협조라는 분위기, 그래서 잘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이래서의 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야당의 좀 역공을 펼치기 위한 과정. 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촛불 꺼야죠. 네, 촛불을 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건이죠. 네. 그리고 전 또 하나 되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름을 통과하면서 남북 관계는 오히려 좀 대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개성도 다시 좀 열리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 지금 뭐 명단 교환까지 다 된 판이고요. 그리고 금강산도 사실은 추석 이후에 다시 또 재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지금 특사 방북이나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에서도, 주춤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큰 기조에서는 지금 대화 기류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이런 거 터뜨렸단 말이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고민됐지만, 잠시 됐지만, 우리 유신시대 돌아보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풀리면 풀린 대로 내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명운을 건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한 축에는 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사실 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어쨌든 통일부 장관 깜을 날렸잖아요. 국정원이 한판 날렸잖아요. 한판 날리고 이제 자신들 입맛에 맞고 약간은 지금 뭘 하는 걸까 싶은 이런 사람들 갖다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대북 관계 관련해서 기류의 약간의 차이가 좀 온도 차가 있다.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자, 일이 잘 되는 게 별로 안 좋은 애들이 좀 있는 거지. 실제 국정원 안에서의 어떤 자기 수사권 축소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크게 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자신들이 뭔가 못마땅한 방향으로 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만약에 대화 국면이 펼쳐진다고 하면 빨갱이들이 준동할 것 같단 말이야. 막 너나 없이 막 금강산 또 관광하겠다고 설치고 막 이러면 창고단이라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따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했던 짓이죠. 자기들은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한 척하지만 국민들한테 일제 검거령과 총력 안보,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라면서 더 심한 억압을 하고선 국민들 교통정리에 들어왔던,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한몫하고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가. 네. 기본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줄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기본 한미동맹이 지금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죠? 뭐 연일 뉴스 보시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 사업에 있어서 이 개선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들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의 한미가 이 합의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네, 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네, 그건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거는 이후에 남북관계 전문 해설 방송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란 예비 음모예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찔린 뭐 분들이 한 가지 더 추가됐던데요. 선동, 내란 선동. 내란 선동.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내란 음모로 약간 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법조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내란 선동으로 좀 약간 전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갖고 국회에서 뭐 그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수사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마음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 방송에 언제나 뭐 첫 해부터 위기를 겪었어요. 네. 늘 위기였지만 예, 굵직한 위기가 한 번 있었던 건 이제 통합진보당의 그 사태 때 막 공격 많이 하셨어요. 라디오 밤에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저는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무슨 통합진보당의 어떤 걸 정책을 해설하는 방송도 아니고 당권파 아니고요. 네, 당권파도 아니고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내라는 뭐 이걸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오늘도 트위터로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듣지 않겠다 라디오 반민특위 그러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예, 뭐 저한테 이제 쪽지 오시고 뭐 이석기를 감싸지 마라 이런데 저 이석 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분 누군지도 사실상 진짜 몰라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여기에다 대놓고 이렇게 너무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 너무 솔직히 까놓고 해서 존나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석기 씨를 떠나서요. 저한테는 어떤 분들이 자꾸 축하 메시지 보내요. 이제 등원하시겠네요.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될 수 없지 않나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국회에 들어가서 저수모를 제가 받을 거 생각하면 정말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작년에 이 통합진보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제명하고 나가면서 후보 자격까지 박탈을 해갖고 지금 후보 자격도 없는 상황이고 통합진보당이 예비 후보조차도 빼앗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애국 할아버지들, 예. 우리 방공 할아버지들 가스통 갖고 나가셔가지고 네. 전자톱까지 들고 다니시면서 네, 막 참수 목 자르고 퍼포먼스 날리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네. 답답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래서 내가 나 우울증인 것 같다. 좀 진짜 심각하게 우울증인 것 같다. 이 사태를 보고 있자니 전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솔직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야. 나는 솔직히 정말 어떤 관계도 없거든요. 사실 그분이 뭐 아로 조직이 뭐 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게 다 거짓말인데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인데 알아본 것도 아니지만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막 이런 방송에 너무 한 방송의 90%가 그게 나오는 그런 체감이에요. 요즘. 그래서 진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래서 끊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화병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이다. 네. 하여튼 갱년기가 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이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형법상 가장 큰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진짜 그죠? 예, 진짜 참수감이죠. 예, 그리고 삼족을 멸해야 되는 사건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근현대 들어서서 이 내란 죄로 실제 역사적 인정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2명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주인의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와 그 의붓 오라버니인 전두환
둘이 사실 내란죄는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수구 꼴통들이 들이민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죄를 사실 드물게 했지만 어쨌든 악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내란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도 못하고. 그죠. 실제로 내란 일으킨 사람들은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꼭 이 통합진보당 지금의 종북 논란 이석기 씨의 어떤 아로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는 곧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아주 현재 정부가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만들게끔 나와요. 여러분은 잘 보십시오. 한쪽 손에 든 칼은 말갱이를 때려잡고 한쪽 손에 든 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이렇게 하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례가 역사적 사례가 있는지 쭉 살펴보고 건너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죠. 뭐 네.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게 있고 네. 바로 5.17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대표적인 한국사의 내란으로 엮여진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무죄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진보당에 묶여 있는 건 내란 예비 음모죄. 그리고 이석기 의원한테 추가된 건 선동죄, 내란 선동죄, 그 외에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내란죄가 뭔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예비죄와 음모죄가 있잖아요. 내란 네. 예비 음모죄 이게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좀 법률적으로 해설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야기 될 부분들이 이 용어에 의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또박또박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일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참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국토를 참절하거나라고 했잖아요. 네네.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 네. 한마디로 점령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국헌의 문란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규정되어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국정원이 이행하고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국정원이 보세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어요, 이미. 예. 왜?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국정원 법을 어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국가기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에요. 정당과 그리고 의원,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회의원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내란죄를 수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폭동이라는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는 게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도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 행위로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예비하고 음모했고 선동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란죄는 지금 보니까 아무리 자세히 들어도 국정원은 해당되는 것 같지만 지금 진보당에는 해당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란죄 유형이 있어요. 내란죄에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에서 한 4가지의 유형으로 났는데 네. 수괴가 있고요. 네, 모의 참여자가 있고 네. 지휘자가 있고 네. 중요 임무 종사자 및 부하 수행자. 네. 한마디로 단순 관여자로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비죄가 뭐냐? 지금 내란죄는 아니잖아요. 내란 예비 음모죄죠. 네네. 그래서 예비죄는 바로 범죄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 준비 행위 중 특히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그래서 내란 예비죄인 거죠. 그렇다면 예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범행 장소의 심사나 범행의 도구의 구입 등과 같은 범죄 실현을 위한 일체 준비 행위를 예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비는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또는 계획의 단계로서 아직 실행이 개시되지 않은 단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 28조에 예비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형법에 의해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 예비죄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음모죄는 뭐냐? 음모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모의하는 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행위자의 나쁜 마음은 알 수 있으나 현실의 위험성이 적으므로 음모 자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 또한 형법 28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처벌할 수 있는 건 바로 내란 음모죄. 예, 위에서 네,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실제 진보당에게 지금 내란 예비 음모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는 바로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잖아요. 네. 바로 이 대규모 이 간첩 사건, 네, 그리고 내란 사건이 발생하려면 정치적 현안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정국을 디들썩하게 하는 정치 현안이 없으면 이런 사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아실 예전에도 겁니다. 한번 다뤄본 맞아요. 적이 있긴 한데요. 예. 바로 유신이죠. 유신 반대 운동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민청학령 사건의 배후 조정으로 인혁당 재건이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73년 8월 김대중 나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여론이 들썩였죠. 그리고 반유신 운동이 적극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죠. 따라서 박정희는 74년 1월 네, 긴급조치 125를 공포하고 네, 일체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폭측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이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하면서 네, 비상군법회의는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 기소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배후 조정으로 인혁당 재건이를 지목을 하면서 네, 민청학력 주동자들이 69년 이후 남한에서 지하 조직으로 암약해온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네, 이후 도혜종 씨 등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고 네, 아시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시간 18시간 만에 네, 모두 다 집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바로 내란으로 된 거죠. 또 하나 사건이 있잖아요. 김대중. 아까 얘기했죠.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모든 얼마나 그 10년 전부터 사실 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기 10년 전부터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에 예. 계속 내사자였어. 그렇습니다. 이석기 씨는 한 3년 지금 따라다녔다고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정치의 판에 올라서서 71년도 그 대선을 딱 거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대상이었을 거예요. 내란 음모 대상이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의 진보당 사태 전개와 유사한 형식입니다. 물론 시대가 3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앞뒤가 꼭 맞아떨어져서 전개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과 표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바로 이 12.6 이후에 구테타를 하신 이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어떠했냐면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민주의 봄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신을 뒤로 하고. 그럴 때 쟁점이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주도 세력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시 이 정치적 변동 속에서 자신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되게 위험스럽게 바라봤던 거죠. 이러면서 이 신군부가 이 체계화 정부의 무력화 작업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민주 세력을 격리시키려고 하는 과정으로 되어 왔었죠. 네. 그래서 정부와 내각을 장악하고 군부를 장악하는 일련의 과정들 12.12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 신군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 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타도 등의 구호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7일 이 신군부는 시위의 배후 조종 혐의로 DJ 등의 26명을 연행을 했고 이것이 바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계엄사가 5월 22일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5일 만에 DJ가 국민을 선동해서 민중 봉기와 정부 전복을 회책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DJ를 비롯한 이 37명을 우선 내란 음모,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송치를 했고 결국은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과정으로 갔죠. 근데 이때 했던 어떤 가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단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민주화 촉진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게 있고 한국정치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DJ의 연설 녹음 테이프를 각 대학 및 재여 정치인들에게 배포하고 DJ를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새로운 정부를 결심하고 민중 봉기 작업으로 정동련이라는 당시 전남대 복학생에게 DJ를 연결시켜서 시위 자금을 전달하고 학생 데모를 주도하고 정부 전덕을 교사하고 또 어떤 그 분에게는 또 시국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했다라는 그리고 또 각종의 선동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고 심지어는 화염병과 독침을 제작 소지하고 다니면서 복학생을 규합해서 특공대를 조직하게 하고 구로공단 등에서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면서 내란, 음모죄로 규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보면은 이 과정들을 좀 보면요.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서 어떻게 이럴 수는 없다. 그때도 다 무죄였는데 그렇게 사형까지 가면서 이러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막 이런 호소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이석기와 김대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석기와 김대중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들씌워졌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시무시해요. 그때는 맞습니다. 실제로 뭐였냐면 광주가 움직였어요.
실제 지금 뭐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에 130명이 종교시설에 모여갖고 이 우리 스튜디오 근처인가 봐요. 이 모여서 막 내란을 모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실제 행동에 옮겼다. 폭동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뚜렷한 얘기 없어요. 기껏 든 무기라 봐야 촛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독침이 나온 거야. 막 집을 엄청 샅샅이 뒤져서 권총 하나라도 꺼낼 줄 알았더니 그냥 뭐 누군가가 토론 중에 나왔던 비비탄 이런 언급 말고는 없는 거지. 이런 정도인데 이때는 문서로도 엄청 나왔어요. 맞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나오고. 예,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의미에서 개각 인사들까지 다. 예비내각 명단까지도 전복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장관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쭉 다 나오고 실제 뭐 돈을 줬던 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내란 음모나 이런 걸 다 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서 이런 쟁점은 바로 내란 선동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북과의 연계입니다. 네. 이적성 문제죠. 네. 이것이 쟁점이 됐던 건데 실제 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던 신군부는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면 DJ의 활동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보자는 거죠. DJ 활동은 바로 불법적 권력 찬탈 움직임 경계하고 정치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라는 거. 네. 이건 민주화 운동 세력도 당시에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내란 음모로 규정을 해서 잡아 넣은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이적성 문제인 제1한민통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총련과 연계됐다. 북한과 연계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광주 이후에 유혈 참사들이 벌어졌잖아요. 광주 항쟁이고 이것을 진압한다라는 명목으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이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과의 연계성, 이적성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합법성을 쟁취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는 거죠. 군부가 이 DJ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 사실 자기네가 정통성이 없고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는 계엄학대를 합리화해서 정권 장악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국민들과 격리시키려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죠. 맞아. 지금 격리될 것 같아. 그래서 국민과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그렇다면 당시 야당 지도자는 김대중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또 영삼 씨도 계셨고 김영삼 씨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 중에서 왜 DJ에게 집중됐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김영삼은 어떤 입장이냐면 제도권 내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추구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에 반면 DJ 같은 경우는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야 세력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더 힘을 쏟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군부 입장에서는 누가 더 타겟으로 적합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DJ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서는 내란 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또 진보 진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이라면 큰일 이랬거든요. 근데 진보당 이걸 갖고도 사실이라면 큰일. 근데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냐는 거 닭대가리야? 아니 어떻게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우스운 게 뭐냐면 제가 워낙 좀 머리가 고차원적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120명이 총기를 탈취해서 내란을 할 수 있다면 나라가 족같은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소수민족이야? 그러면 나는 내 결혼식 때 나라를 전복했어. 1000명 모인 김에 전복했어. 아니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 120명의 정말 어린애까지 합친 수야.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아로 조직이 뭐 그것도 종북 아로 조직이 무슨 애새끼들을 데리고 오나. 진짜. 그래서 이 앞 두 사건이 결국은 재심 청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조작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됐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수골들은 이 무죄 판결 받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때 인식했던 그대로 영원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맨날 관에서 꺼내서 사람들이 부관 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잘 봐야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80년에도 그렇고요. 74년에도 그렇고요. 그 71년 대선도 그렇고 80년 군 신군부의 정권 찬탈 79년 80년 이때 상황도 그렇고 정작 내란은 누가 일으켰는가야. 맞습니다. 71년도에 부정선거 했잖아요. 1년 예산의 10%를 선거에 자기 선거에 쏟아 부으면서 하고 그리고서는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유신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지 않는 암울한 시대가 됐잖아요. 자, 이 모든 위헌적, 이 불법적 상황, 이 모든 내란, 이런 거는 전부 박정희와 80년 당시 내란은 전두환이 한 거지. 근데 엉뚱한 내란 혐의는 다 엉뚱한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덮어 쓴 거예요. 지금도 내란은 누가 일으켰는데 내란 음모죄는 누가 뒤집어 쓰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란 일으키려면 그래도 탱크 정도는 있고 군인들 몇 좀 있어야 내란 일으키는 거지.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민특위